우금제의 마지막 전투. (11월 8일) 밤이 깊었다. 공주 안쪽에서 볼 적에 우금지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중앙에는 모리오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이, 오른쪽 견준봉 옆과 고개 바로 밑에는 관군이 각각 배치되었다. 가장 중심부를 일본군이 맡았다. 일본군은 대포를 설치하고 솔가지와 가랑잎으로 그 위에 덮어 위장했다. 또 가명의 외곽인 주봉 언저리에는 공주영장 이기동이 진을 치고 가명 뒷산인 봉황산에는 민병이 지키고 있었다. 우금제와 가명 언저리의 봉우리를 일본군과 관군이 일자형으로 철통같이 에워싸고 개미 한 마리 기어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다. 또 능치와 효포와 산성과 금강나루 주변에도 격리청과 공주목의 군사들이 요소마다 목을 막고 있었다. 일본군과 관군은 공주로 들어오는 통로를 모조리 봉쇄했던 것이다. 이들은 요소에 포탄을 장전한 대포를 설치하고 성능이 좋은 신식 스나이더 총을 꼬나들었다. 이와 달리 농민군은 우금제를 비롯해 동쪽의 판치에서 서쪽의 봉황산 뒤쪽에 걸쳐 외곽 40여리 거리를 완전히 포위했으니 반경이 관군 측의 배치보다 훨씬 넓었다. 쌍수산성과 장기나루 등 금강 쪽만 비워두었을 뿐이다. 농민군은 병풍을 둘러치듯이 종렬로 벌려 섰고 깃발을 줄줄이 꽂아놓았다. 깃발만 바라보면 온통 농민군 천지였다. 특히 금강 쪽을 제외하고 세 면을 포위해 벌려 서 있는 농민군은 때로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고 대포를 쏘기도 하면서 곧 쳐돌아갈 듯한 기세를 보였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고 주목을 끌게 하는 심리전술의 일종이었다. 통안의 2차 공주전투. 농민군은 9일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 출몰했다. 관군 쪽의 방비가 조금 느슨하다 싶으면 산골짜기를 기어오르고 대포를 몇 방 쏘다가 재빨리 달아나 사라졌다. 동선의 범위가 아주 넓었다. 이런 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심을 우금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유인술로도 보였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지친 것은 서로 마찬가지였다. 전봉준의 주력 부대는 우금제 아래에 배치되어 일본군과 대치했다. 그래서 우금제 방면의 형편은 더욱 절박했다. 이곳의 농민군은 다른 곳보다 강도를 더해 쉴 새 없이 연달아 함성을 지르고 움직였다. 때로는 춤을 추고 풍물을 울리기도 했다. 농민군은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일본군을 올려다보았는데 이런 행동은 다분히 위세를 과시하고 눈을 현혹시키며 겁을 주려는 움직임이었다.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움직이고 심리전에 능숙한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농민군의 동선이 더 넓고 끈질겼다는 점은 분명하다.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굶은 상태에서 몸을 연달아 움직일 때 일본군이나 관군보다 농민군이 더 잘 견디고 지칠 줄 모르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정오가 되기 직전 모리오 대위는 기다리던 작전 개시의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일본군은 봉우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포를 연달아 쏘아댔다. 조준은 정확했다. 농민군도 대응해 본격적으로 전투를 개시했다. 한꺼번에 밀려 올라가다가 대포를 쏘면 물러나고 잠시 대포 쏘기를 멈추면 밀려왔다. 제1대가 무너지면 제2대, 제3대가 꼬리를 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전진과 후퇴를 수십 차례 반복했다. 농민군의 시체가 언덕과 고개 언저리에 쌓였다.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눈을 흥건하게 적셨다. 저녁 늦게 한 무리의 농민군이 다시 무수한 깃발을 흔들면서 견준봉과 세제를 향해 일제히 쌓인 눈 위를 미끄러지고 자빠지면서 몰려 올라갔다. 농민군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려면 등성이에 늘어서 있던 관군이 일제히 총을 쏘았다.
그러면 농민군은 주춤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일진일퇴를 40~50차례 거듭했다. 일부 농민군은 견준봉의 등성이를 넘기도 했으나 대개 등성이 바깥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다. 농민군에게 등성이는 사선이었다. 전봉주는 마침내 사정거리를 조정해 우금제 너머 언덕으로 진지를 옮겼다. 이 언덕은 일본군이 놓는 대포와 관군이 쏘는 총의 사격거리를 벗어나 있었다. 이때 관군 수십 명이 산등성이를 내려와 접근해서 작은 언덕을 장애물로 삼아 사정거리를 재서 총을 쏘았다. 많은 농민군이 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한바탕 접전을 벌이고 난 뒤 전봉주는 군사를 점검했다. 먼저 2차례 전투를 벌이고 나서 점검해보니 만여 명이던 군사가 3천여 명만 남았고 다시 2차례 접전을 한 뒤 점검해보니 500여 명만이 남았다. 농민군은 위력이 센 대포 소리에 놀라고 연발로 쏘아대는 라이플 총과 대포를 막아낼 수 없었다.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으니 전봉준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금지의 마지막 보루를 벌이고 남은 농민군을 이끌고 달아났다. 일본군과 관군은 농민군 주둔지에서 대포, 총, 칼, 깃발 등 많은 물품을 노획했다. 대포 같은 중요한 무기를 버리고 간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다. 날랜 관군 50여 명이 남쪽 길로 달아나는 농민군을 시별히 추격했다. 부상당한 농민군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쫓기다가 관군의 칼을 맞고 구덩이에 처박혔다. 밤이 깊었다. 남은 농민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관군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추격의 발길을 돌렸다. 기록자는 우금제 언저리에 쌓인 시체가 산을 가득히 메웠다고 했으며 효포의 개울에는 피가 가득 고여 흘렀다고 했다. 뒷날 우금제의 밭에서 밭을 매던 농부들은 널려있는 송장뼈를 모아 여러 집 날라치웠고 동네 아이들은 견준봉에서 많은 탄피를 주어 엿을 바꾸어 먹었다고 한다. 우금제에서 농민군이 패주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는 농민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버텼지만 작은 몸부림에 불과했다. 이제 공주를 포위했던 농민군은 사라졌다. 내리 4일 동안 전개된 이 전투를 2차 공주 전투라 한다. 땅을 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통한의 결말이었다. 관변 쪽에서는 이때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저들 몇만 명의 비류들이 40~50리에 뻗쳐 포위해왔다. 길이 있으면 빼앗고 높은 봉우리를 다투어 차지했다. 동쪽에서 소리치면 서쪽으로 달려가고 왼쪽에서 번쩍하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와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저 고지에 올라왔다. 전애들은 무슨 의리이며 전애들은 무슨 담략인가.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생각하니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이규태가 농민군의 행동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아 위와 같은 감탄사를 섞어 전해준 것이다. 이규태는 일본군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도 한가닥 농민군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었다. 공주를 점령하고 그곳을 요새로 삼아 농민군의 역량을 키워 서울로 진격하려는 전봉준의 계획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다. 패전의 원인 3가지. 공주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패전의 원인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전봉준은 2차 봉기를 준비하면서 삼내에서 시위를 너무 끌었다. 북적교단 지도자들의 호응과 동의를 끌어내는데 시간을 너무 빼앗겼다. 전봉준은 삼내에서 한 달쯤 머뭇거렸는데 곧바로 공주로 진격했더라면 일본군과 관군보다 한 발 앞서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잃었다. 일본군은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경기도 충청도 일대에서 봉기한 농민군의 합세를 차단하고 공주로 진격했던 것이다. 둘째, 일본군의 개입과 우월한 신무기 앞에 농민군은 무력했다. 일본군들은 여러모로 보아 정예군대였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산악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근대 전술을 익혔고 성능이 좋은 대포와 연발식 총을 소지했다. 관군도 일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근대식 소총으로 무장했다. 농민군이 확보한 천보총 따위 조총은 실제 전투에서 별 쓸모가 없었다. 또 일본군과 관군은 장기전에 대비해 군량미와 생필품 등을 넉넉하게 공급받았다. 반면 농민군은 주먹밥을 먹었는데 그마저도 얼어붙어서 씹기조차 힘들었다고 전한다. 그들은 보급품이 모자라 추위 속에서 굶주리면서 전투를 수행했고 대포의 굉음에 놀라 달아났던 것이다. 셋째, 농민군은 역량을 완전히 결집하지 못했다. 뒤늦게 북접에서 대동원령을 내렸으나 이미 통로가 차단되어 현지에 합류할 수 없었고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의 농민군은 통로가 막혀 공주에 올 수도 없었다. 적어도 농민군들의 세를 결집해 신속하게 공주를 점령하고 공주의 근거지에서 서울로의 진격작전을 진행했어야 했다. 또 남접 농민군 부대 중에서도 김계남이 이끄는 농민군의 지원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계남은 늦게야 청주 병영의 공격에 나선 탓으로 농민군의 역량이 분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도 어디까지나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이 규모는 작았으나 전면전을 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에도 승리한 막강한 군대였으며 뒷날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농민군이 일본군의 개입 없이 관군과만 전투를 벌였다면 오래 걸리지 않고 공주나 서울을 손쉽게 점령했을 것이다. 당시 조선 군대의 힘은 그 수로나 무기로나 용맹으로나 보잘것이 없었다. 공주 전투의 실패로 서울로 진격하려는 계획은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다.